한적한 어느 마을에 사는 젠킨스 씨는 일상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젠킨스 씨에게는 자신만의 신조가 있었는데 바로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으며 그 의도는 그 행동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젊은 시절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인텐션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후부터 지켜온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젠킨스 씨는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할 흥미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이 마을을 산책할 때마다 무작위로 한 사람에게 작은 선물과 함께 짧은 편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그의 진심 어린 의도와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날, 그는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아침 커피를 즐기고 있는 메리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메리 할머니는 최근 남편을 잃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에 젠킨스 씨는 그녀에게 작은 꽃다발과 함께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매일 아침 이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꽃들이처럼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색과 향기가 피어오르길 바랍니다. 젠킨스 드림. 메리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감동하여 젠킨스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오랜만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날 젠킨스 씨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하던 어린 도서관 사서 톰을 만났습니다. 젠킨스 씨는 이번에는 작은 책갈피와 함께 편지를 전했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당신의 열정과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시길. 젠킨스 드림. 톰은 그 편지를 받자마자 의아한 눈빛으로 젠킨스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고작 책을 정리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젠킨스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톰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닌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젠킨스 씨의 작은 행동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도는 마을 사람들 각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끼쳤고 그로 인해 마을의 분위기는 한층 더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젠킨스 씨의 행동 너머에 담긴 진심을 느꼈고 그것은 마치 연쇄 반응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젠킨스 씨의 이야기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행위 이론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신체적 움직임을 넘어서 의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의미와 목적을 전달하는 것이었고 이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행동의 의미와 진정성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고 젠킨스 씨의 행보는 그들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따뜻한 썰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되는 대도시에 철학을 전공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모여 다양한 철학적 주제를 토론하며 밤을 새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버나드 윌리엄스의 내재적 실증주의에 대해 깊이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도덕이 개인의 경험에 가깝다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도덕적 고민들은 어떻게 해결될까? 였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먼저 민수라는 친구가 그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나는 내재적 실증주의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객관적인 도덕 법칙보다는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도덕이 형성되잖아. 예를 들어 내 여동생이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면 그 상황을 단순히 외부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그러자 지혜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경험이 다르면 서로 다른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일 수도 있잖아. 마지막으로 준호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윌리엄스는 바로 그런 측면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는 도덕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으며 우리의 욕구와 감정에 뿌리 내린 것이라고 본 거지. 결국 중요한 건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한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얼마나 진실되게 느껴지느냐 아닐까? 대화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덕적 판단이 개인의 내면과 환경에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일상의 소소한 도덕적 고민들조차도 개인의 맥락에서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 중 한 명인 지혜는 어느 날 퇴근길에 길에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발견합니다. 지혜는 강아지를 구조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친구들과의 토론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도덕 법칙만 따르자면 그녀는 단순히 지나쳐야 할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와 감정을 따르기로 한 그녀는 결국 강아지를 데리고 근처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그녀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친구는 다시 모여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강아지를 구조한 건 내게 있어 옳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 내재적 실증주의가 말하듯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지나치거나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 자신에게 지는 선택을 하고 싶어. 이렇게 그들은 비록 삶의 정답은 없을지라도 각자의 내면과 경험을 통해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버나드 윌리엄스에게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내재적 실증주의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 먼 나라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에는 매우 호기심 많고 재치 있는 소년 알렉스가 살고 있었죠. 알렉스는 날마다 새로운 생각에 빠지고 그것들을 친구들과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날 알렉스는 학교 도서관에서 에픽테토스의 철학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어요. 에픽테토스가 말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명제를 접한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날 밤 알렉스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옛 전설에 따르면 마을 광장에 있는 오래된 분수에는 어떤 질문이든 답을 해준다며 신비로운 매력이 있어서 종종 사람들이 마음속 고민을 물어보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분수를 향해 질문을 던지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의 답이 들려온다고 믿었어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방법이 주는 위안을 좋아했죠. 알렉스는 이 분수를 활용해 자신의 철학적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어요. 그는 친구 몇 명과 몰래 마을 광장에 모여 분수 주변에 작은 무대를 만들었어요. 조명을 조금씩 조절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기다리며 준비를 시작했죠. 분수가 중앙에 있는 게이한 분위기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했고 이내 주변에 모여든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알렉스가 마이크를 잡고 나타나자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워보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지와 통제할 수 없는지를 구분함으로써 더 평화롭고 행복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분수에서 물이 솟구치며 물방울은 음악처럼 맑은 소리를 냈어요. 알렉스는 마치 분수에서 흘러나오는 물방울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결정입니다. 하지만 날씨, 다른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제 다 함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 대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는 데 집중해봅시다. 이에 동감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을 감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분수 위로 큰 무지개가 떠오르듯 조명이 밝혀졌고 알렉스는 그의 메시지를 마무리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그 걱정을 놓아주세요. 여러분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의 사람들은 알렉스가 준비한 작은 공연과 그의 메시지 덕분에 자신만의 질문들을 던져보았어요. 그리고 알렉스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큰 사랑과 칭찬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일화는 알렉스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죠. 과연 알렉스는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이 주는 평화와 행복을 선사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깊이 신봉하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였으며 그는 평생에 걸쳐 쾌락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늘 사람들이 쾌락을 감각적 즐거움으로만 오해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을 사람들에게 에피쿠로스의 진정한 가르침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중앙 광장에서 작은 연극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은 쾌락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연극을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철학적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에서 알렉산더는 다양한 감각적 쾌락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끌벅적한 시장에서 사탕과 음료수를 사먹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관객들은 이 화려한 장면들에 매료되었으나 알렉산더의 얼굴에는 점점 불만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외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쾌락일까요? 이어서 알렉산더는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밖의 숲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바람, 새들의 노래,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마음의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마친 후 알렉산더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찾던 것은 이러한 고요함이었다. 쾌락은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것이며 외부의 것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정을 통해 쾌락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의 소박한 모임을 주최하여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알렉산더는 진정한 행복이 우정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극이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철학적인 깨달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외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신적 평화와 우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이들은 에피쿠로스의 진정한 쾌락주의를 실천하며 더욱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철학적 이론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